질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조만간 끝날까요? 정답.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조만간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즌 1 미중 패권 대결을 다루는 중에 다른 주제를 하나 간단히 다루고자 합니다. 미중 관계만큼이나 관심이 많은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입니다. 특히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박한 지정학 시즌2 최근 이슈편입니다. 이번 주제는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까입니다. 매일 국제 뉴스를 접하면서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 연구자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한 전쟁은 2023년 1월 21일 현 시점으로 1년이 되어갑니다. 망할 놈의 러시아 침공으로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맞았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금리는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 먼 곳의 전쟁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지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지갑을 지나치게 얇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파트 1. 전쟁은 언제 종결될 것인가? 전쟁 종결 시기에 대한 답은 실망스럽겠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전쟁은 아마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이 뻔할 수 있고 실망스러운 답은 두 가지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는 주장. 둘, 전쟁은 좀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각각 그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전쟁 이론과 국제 정치적 근거를 들어 차근차근히 들여다봅시다. 첫째, 정확히 알기 어렵다라는 명제의 근거는 전쟁 자체의 성격 때문입니다. 전쟁은 도박보다 더 도박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결정자들은 도박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진주만을 공격한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도박광으로 유명합니다. 전쟁이나 도박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모두 딸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또한 끝날 때 자신의 의지대로 끝내고 나오기 어렵습니다. 도박처럼 전쟁도 대부분 딸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그 결과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맹이나 병사들의 사기 같은 변수나 기후, 전염병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추운 겨울에 패배했습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은 전염병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결정하는 지도자는 시작 전에 망설여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전쟁을 결정해도 전쟁을 끝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인간이 전쟁을 시작하지만 전쟁은 신이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 2. 전쟁 종결이 어려운 두 가지 이유. 전쟁을 끝내기 어려운 이유 중에선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개입하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둘째, 살아있는 정치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수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전쟁 이전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결과를 알기 위해 워게임을 합니다. 슈퍼컴퓨터도 돌려봅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끼어듭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운이라는 요인이 개입했습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비버들이 댐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을 늪지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비버들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집을 짓고 댐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허물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적이 끊기자 비버들이 만든 댐은 수백 미터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댐은 물길을 가둡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벨라루스 군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비버가 푸틴을 반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럽의 이상 기온도 푸틴에게 적대적입니다. 혹독하기로 유명한 유럽의 겨울이 올해는 너무나 따뜻합니다. 푸틴이 철석같이 믿었던 추운 겨울마저 푸틴을 배신한 것입니다. 강추위가 없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난방용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단념시킬 것으로 믿었던 에너지 부족이 예상과 달리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정치적 요인입니다. 전쟁은 시작할 때 정치적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정 영토의 수복, 적대적인 종족의 전멸, 상대 국가 정책의 변화. 이처럼 정치적 명분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은 정부가 제시한 대의를 믿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전쟁은 시작하면 두려움과 적개심 같은 감정적 요인이 끼어들어 전쟁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선전포고 없는 진주만 공격은 미국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조건 지우게 했습니다. 참전국 정부의 자원 통제력도 전쟁의 목표를 바꿉니다. 1차 세계대전의 러시아처럼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어려우면 예상보다 빨리 항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성스러운 국민들의 지지는 전쟁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베트남 국민은 미국과 10년에 걸쳐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푸틴의 이번 전쟁 개전 목적이 매우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푸틴 자신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전쟁을 끝낼지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전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을 합병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성과를 낸 것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손해가 막심한 러시아는 여기서 끝을 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땅을 빼앗기고 휴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분단된 대한민국의 사례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를 밀어내고 완전한 국가를 만들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가 원치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제로섬 상황입니다. 하나의 국가 원칙 앞에서 과연 양자가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쟁 종결 시기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파트 3. 전쟁 장기화의 요인들, 국가들의 정치적 이익. 두 번째 명제인 전쟁은 좀 더 장기화될 것이다 의 이유도 핵심은 정치에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러시아 독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과정에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습니다. 서방 대표인 미국이 전쟁을 끝내는 키플레이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 종결의 방식과 시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결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라는 마치 3차원의 방정식처럼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입장입니다. 첫째,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씩 러시아를 밀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이번 전쟁은 자국 내 러시아계 국민을 우크라이나계 국민에게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쩌면 동서부 종족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우크라이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 모릅니다. 서방의 지원만 유지된다면 장기전으로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입장입니다. 첫째, 푸틴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도에서 전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책임을 피하려면 많은 인명피해와 앞으로도 이어질 경제제재 조치에 따른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흡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장기전으로 흘러갑니다. 둘째, 식량과 에너지에서 자유로운 러시아는 본토 공격을 받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서만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전략적 장점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에너지 무기화와 중국이나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으로 국제적 문제와 연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푸틴이 권좌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국내 정치적 이익도 있습니다. 전쟁을 이용해 푸틴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수월합니다. 이번에는 서방 측의 대표인 미국 입장입니다. 첫째, 미국은 장기전에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파병하지 않으면서 적은 군사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피 흘리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산 무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군사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미국 무기 박람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은 러시아 무기와 운영 체계를 알아낼 수 있고 여기에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에 대해 견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줍니다. 군사대국 2위 러시아가 이 정도이니 전쟁 경험이 부족한 중국은 전쟁이 나다면 더 맥을 못 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민주주의 비민주주의의 규범을 이용해서 동맹국들을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나토는 2022년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구조적 도전으로 명기했습니다. 유럽의 동맹인 나토가 2021년 처음 중국을 명시한 이후 중국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다섯째, 미국 지원에 따른 민주주의 국가 우크라이나의 보전은 의심받고 있는 패권국가 미국의 리더십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교력에 능숙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한 패입니다. 이처럼 전쟁의 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 세 나라의 정치적 이익은 매우 상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쟁 종결 시점 예측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 모두 정치적 결정에 달린 것이죠.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는 전쟁을 종결시킬 명분도 약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많은 피를 흘렸지만 명분을 충족시킬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장기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 새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각 국가는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은 큰 상처로 새겨져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겐 아프가니스탄의 악몽이 남아있죠. 미국인들은 아직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신의 상처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의 상처를 물고 늘어지는 장기전을 치를 개연성 또한 큽니다. 오늘의 결론.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